돈이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 그러면요, 통장 하나에 넣어놓고 하면 안 돼요. 세 개의 주머니에 나누어서 해야 돼요. 첫째 주머니는 뭐냐면 6개월 이내에 쓸 돈, 애들 학비들 돈, 먹고 사는 데 쓰는 돈. 그걸 그래서 생계형 주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예금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형성 주머니.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주머니. 이 주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주머니가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예요. 샀다 팔았다 하는 주머니예요. 근데 트레이딩은 나쁘고 투자는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트레이딩은 단기 희망 전망이라는 것은 반반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돈 벌면 폼나게 쓰고 깨먹으면 오락했으니까 됐지.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 형성 주머니라는 거를 잘 활용해야 노후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오늘 또 좀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어느 나라가 부자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이 우리나라인데?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 일본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 근데 참 헷갈려요, 이게. 한국은행에서요, 이 주요국에 그걸 물가라고 그러는데 구매력 평가 환율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62만 달러, 60만 달러. 일본은요, 52만 달러. 우리가 훨씬 부자래요. 근데요, 문제는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는 75%가 부동산이에요. 이게 젊은 사람 포함해서니까 노인들만 보면 우리나라는 80 내지 90%가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집 한 채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근데요, 미국은 32%가, 일본은 37%가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산 구조가 반대예요.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이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과거 일본이 인구가 줄고 경제가 나빠지면서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서 고생들 했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도 지금 인구가 줄죠? 네. 경제 어렵다고 그러죠? 네. 그런 현상이 혹시 내 노후에 나타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요,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가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의 넓이가 얼마냐 아시는 분? 남한 땅의 넓이. 초등학교 좋은데 안 나왔나 보네. 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한 땅 넓이가 93,000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랬죠. 근데 그게요, 저기 새만금 같은 거 넓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예요. 일본 땅 넓이는요, 일본은 섬 해가지고 열도라고 그러는데 일본 열도의 넓이는요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남한 땅의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에요.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판 돈, 땅을 다 판 돈의 합계가 일본 땅을 다 판 돈의 합계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남한 땅 다 파는 돈의 합계가 더 많아요. 작년에는요,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일본이 약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지금 요 몇 년 동안은 일본 땅값 합계, 우리 땅값 합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평균 4배 비싸대요. 그런데요,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를 할 때예요.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을 다 판 돈에 15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 그 일본 부동산 버블일 때는요, 우리 남한 땅의 땅값이 일본 땅값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15분의 15. 그 말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집 짓는 땅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원위 취했어요.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장기가 하락하니까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은행에 예금이라든지 금융자산에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잖아?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건 딴 데 투자할까? 냉정히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영끌, 눈 감고 집 사죠. 그런데요, 1980년 일본이 부동산 버블일 때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일본이 자동차, 전자제품 수출이 잘 되니까요. 미국하고 유럽이 선진국이 일본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일본의 엔화값을요 2배로 올려버렸어요. 그걸 프라자 합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원화를 2배로, 달러에 비해서 2배로 값을 올리면요 수출이 안 되거든요. 일본이 수출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절반으로 떨어뜨렸어요. 돈을 왕창 풀었어요.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로 떨어져 돈 왕창 풀어? 그게 부동산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게 일본에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일본의 기업들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집 못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고 난리 났었어요. 그게 1980년대예요. 원래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이 몽고나 이런 것처럼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점 인구가 줄고 경제 어려워지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인구 대비로 볼 때 애를 많이 낳는 기간, 그걸 베이비붐의 기간이라고 그래요. 대개 전쟁 끝나고 3년, 4년 왕창 낳거든요. 그동안 참았던 거 한꺼번에 나니까. 베이비붐의 기간, 그 다음에 출산율, 이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일본의 2배쯤 돼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이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반대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화율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을 도시화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비슷비슷하네.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이 등이에요. 91%. 시골에 내 친구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로 오더라고요. 그 동네 막내가 75세래요. 이게 도시로 나올 사람 없어요, 이제. 도시화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선진국에서는 자기가 사는 집 말고 가게나 무슨 집을 여분으로 갖고 있다가 세를 넣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요, 세 받아먹는 사람들이 세입자가 속삭인다고 미치겠다고 그러죠? 선진국은 더 난리예요. 너무나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 할 거야. 다 그런 표정이거든요. 아니에요. 금년 가을에 집값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내년 봄에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몰라요. 저는 함부로요. 집이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 말을 자신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하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분 있죠? 100살 이상 된 분, 나이가. 100살 이상 된 분을 뭐라고 부르죠? 백세인 그러잖아요. 백세인. 김영수 교수님 같은 분.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백세인이, 100살 이상 나이 된 분이? 예? 시어머니가 100. 아, 시어머니가 100살이라고. 그러니까 전체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몇 분쯤 될 것 같아요? 100살 이상이. 작년에 8,000명이에요. 근데 작년에 일본은 92,000명이었어요. 금년에 일본은 10만 명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8,000명은 장난도 아니야, 그건. 예. 그러면요, 그 8,000명의 백세인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네? 지방에. 옛날에는 진안, 장수 같은요 시골에 사셨거든요. 요즘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사가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큰 집이 요즘요 골치 아프죠? 왜 큰 집이 골치 아프냐?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명.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 수가 다 많았으니까. 근데 2022년에는 65%로 늘어났어요. 네.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그걸 고독사라고 그래요.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유행하는 게 뭐냐?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그 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곳. 왜? 외로우니까. 그런 게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슬슬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뭐냐면, 저 판교에 어떤 타운하우스라고 하나 있죠. 그거 이게 2009년에 입주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지을 때요,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거든요.
그 사람은 일본에서 뭘로 유명하냐면 둥그런 마당 있잖아요. 마당을 둘러싸고 집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살라고. 예. 그게 유행했어요. 이 판교 타운하우스도 해외 공모를 했거든요. 그 야마모토라는 사람이 100채를 당선이 돼가지고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집진 사람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주택 사정을 살펴봤더니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사랑방하고 안채. 그렇죠, 우리? 근데 그런 주택이 다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아파트.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주택 현관 사방을 막 유리로 설계해버렸어요. 밖에서 다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100채 중에서 30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그놈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막 난리가 났어요. 3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3년 걸려가지고 다 그래만 하도 팔렸어요. 그런데요, 10년을 살고 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제가 중앙일간지에 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을 10년 만에 불러다가 고맙다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죽일 놈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노후에 혼자 살게 될 때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그리고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 늘었는데 앞으로는 11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아직까지 없는 거는 여유가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집을 사줄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또 밑에 1, 2인 가구는 400만 가구, 68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 느는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줄어든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지금이 아니고 금년가을이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우리나라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한번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서울에 난리 났고 그랬잖아요. 함부로 그래가지고 제 말 듣고 뭐 당장 집을 파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 알 수가 없어요. 저 절대 뭐 사세요 파세요 이 말 겁나요. 왜? 왜냐면 정부가 갑자기 무슨 정책을 펼 수도 있고, 정부도요 집값 확 떨어지면요 뭡니까, 경기 나빠지고 그러면 싫으니까 또 그때 부양을 하고 또 바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은 제가 못하겠고요.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십시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안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요,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권은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하게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딱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그 반 쪼갤 수도 없고 그거 팔고 길가에 나앉을 수도 없고 어떻게 나는 구조조정 반반으로 나눕니까? 그런 사람은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요, 70세부터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떠날 때는 남으면 자식한테 주고 모자라면 땡이에요. 네, 그런 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 원칙을 지키고 결국은 금융자산 늘리란 말이지. 금융자산은 뭘로 늘려?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뭘로 늘리지?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요,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의 뜻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이게요,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이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다른가는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이 뭐냐면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이거라 외워두세요.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예금, 저축해야 되냐? 단기간 내에 쓸 돈, 원금 깨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돈, 이건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 자금을 5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 시집 보내려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말에 주가 오르는데 주식이 한번 확 튀겨서 시집 보내면 어때요? 그 말 듣고 확 튀기려고 그러다가는 확 시집 못 보내요. 네. 그건 아깝더라도 단기간 내에서 애들 되니까 예금 딱 막아놔야 돼요. 네. 그러면요,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가능성을 믿은 대로 되면 돈을 벌어. 믿은 대로 안 되면 까먹어. 그게 투자 상품이에요. 뭐냐?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 원금도 깨먹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한두 분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계실 거예요.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은요, 보험연금이죠. 근데 앞에 변액이 붙어 있으면요, 들어가 보면요, 펀드나 마찬가지예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래서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는 꼭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그 보험자산, 연금자산을 운용해 주는 데가 어딘가. 보험회사가 직접 하는가? 전문 운용회사에 맡겨서 하는가? 그 운용하는 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인가? 과거 성적이 좋았는가? 알아보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아내가 보험을 좋은 거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런 거 알아봤어?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당신한테 판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도 모른대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축상품이냐 투자상품이냐 이것이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요, 투자상품은 뭐가 따른다고 그랬죠? 리스크. 원금 깨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주식이라든지 변액보험, 변액연금 또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가입할 때는요, 어떤 돈으로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그러니까 빚내서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묻어두래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래지 말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는 거래요. 근데 요 몇 년 전에 동학개미가 딱 이 반대로 했거든요. 이거 묻어두기는커녕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 연간 회전율이 6,800%래요. 1년에 한 번을 샀다가 팔면은 100%예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1년에 회전율이 평균 30 내지 40%예요. 그 말은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사고 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20대 남성 주식 투자자는 6,800%라는 말은 68번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꿈에도 나타나요. 일하다가도 그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려 도태돼요. 직장인들은요, 이 일이라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일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는데,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엄청난 금융자산인가를 아셔야 돼요. 일하면 월급 나오죠? 보너스 나오죠? 퇴직금 나오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일에서 성공해야 돼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제일 필요해요. 그런데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면 언제 일하고 꿈에도 그거 나타나고
직업에서 우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68번을 샀다 팔았다 하면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은 계속 마칠 수가 없어요. 결국 재테크도 못해요.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노력은 하지만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러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분인데 펀드 매니저로 30년 이상 날린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특히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금년가을 주가 전망 어때요?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사람도 모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공부하라면서. 어떤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 오늘요,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냐 아닌지 식별하는 법.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가 전문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개를 받아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소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대로 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식별법을 알아야 돼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요, 리스크라고, RISK.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를 그 계기로 꼭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 잘못된 번역이에요.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것만 번역하면 절반만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금리를 10% 넘게 주면서 책임져 줬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리스크, 불확실성, 이거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이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건이 신장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좋은 회사 다니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 회사가 언제 날아갈지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와요. 그럼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작년인가 봄에 서울교대 졸업자가 뭐 300 몇십 명인데 1차 발령 받은 게 112명이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없으니까. 안전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요, 제일 밑에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리스크,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보겠습니다. 그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요, 주식 투자했다는 리스크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인생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인생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했다는 리스크도 또 여러 가지 그거를 공부해야 돼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했다는 리스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에는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 주식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본 분? 다 그러니까 주식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냥 계속 오르지만 하는 것도 아니죠? 계속 떨어지만 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시장 리스크라고 그래요. 마켓 리스크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우량 주식,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9.11 테러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사태가 나타나면요, 그 박살나거든요. 저는 52년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 가끔 불측의 사태가 나타나요. 근데 지나가 보니까 그 사태가 언제 나타날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우량 주식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시장 리스크는 좋은 우량 주식 골라서 장기로 하라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신경질 나게 올라에 떨어져요. 그 말씀만 하세요. 그거는 모른다니까요. 그게 시장 리스크고 시장 리스크를 커버하는 거는 장기 투자로 하는 거다. 그다음에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이건 안 오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종목 고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전문가 도움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가서 탐방도 해보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신의 한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석유값이 오르면요.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주 주가는 떨어져요. 근데 석유주 주가는 올라요. 그래서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분산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항공주, 석유주처럼 종목으로 분산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적립 투자죠. 적립이 예금 적금 듯이 하는 거. 이번 달에도 50만 원어치, 다음 달에도 50만 원어치. 그러면요. 이거는 시간 분산 투자라고 그래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가격이 오르면요. 기분은 좋지만 그때는 수량을 조금밖에 못 사요. 가격이 떨어지면요. 기분은 더럽게 나쁘지만 그때는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하게 되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시간 분산 투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젊을 때는 주식도 하고 주식에 원도도 하고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80, 90대 노인분이 급한 돈 빌려가지고 무슨 선물 옵션 주식 사가지고 그거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요.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는 것은 젊을 때는 좀 공격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나이 들면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그걸 리스크 크기별 분산이라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 그러면요. 통장 하나에 넣어놓고 하면 안 돼요.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서 해야 돼요. 첫째 주머니는 뭐냐면 6개월 이내에 쓸 돈, 애들 학비들 돈, 먹고 사는 데 쓰는 돈. 그걸 그래서 생계형 주머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찾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예금을 해야 돼요. 예금은 아까 저축상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축주머니라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다 있어요. 필수 주머니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산형성 주머니. 투자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차곡차곡 모아가는 주머니. 이 주머니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 주머니가 뭐냐면 트레이딩 주머니예요. 이건 아까 그 친구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주머니예요. 근데 트레이딩은 나쁘고 투자는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트레이딩은 단기 희망 전망이라는 것은 반반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돈 벌면 폼나게 쓰고 깨먹으면 오락했으니까 됐지. 그래서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 자산정성 주머니, 투자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선 예금 통장에 예금을 넣어요. 월급 받아서. 그러다가 누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대. 그러면요. 나도 해볼까? 그래 참어. 또 저 사람도 돈 벌었대. 에라 모르겠다. 딱 사요. 그때가 천정이에요. 그래서 박살나요. 그럼 내가 이제 주식을 사면 성을 간다고 그러고 돈 딱 빼서 더 차지 예금 넣어놓고 있다가 한 2년, 3년 지나서 다시 또 오르면 그때 또 들어가고. 예. 우리나라는 생계형 주머니와 트레이딩 주머니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 형성 주머니라는 거를 잘 활용해야 노후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아까 적립 투자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거가 얼마나 매직 파워, 위력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은 분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무슨 코인이라든지 돈 빌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적립식으로 한 달에 월급 따서 쓰고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나가는 거예요. 적립 투자를. 적립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을 투자하게 되죠. 이번 달에 10만 원, 다음 달에 10만 원. 120만 원 넣습니다. 그리고 10년을 투자했어요. 그럼 1,200만 원이 원금이 되겠죠? 근데 시작할 때는 그 펀드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그때는 10,000원이니까 10만 원이니까 10개 샀겠죠. 10개. 그러면요. 딱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재수없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몇 달 하다가 에이 미쳤어. 그때 나쁜 놈들 다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5년 후부터 다시 오르가지고 10년 후에 원래 자리 10,000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요. 어떤 거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건 7,000원에 사고 어떤 건 8,000원에 사고 어떤 건 4,000원에 사고 어떤 건 6,000원에 사고 이렇게 샀겠죠. 그러면 들어간 돈은 10만 원씩 1년이면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1,200만 원 원금 들어간 거를 산 값은 다르니까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평가를 해보면 얼마쯤 돼 있을까요? 원금 그대로 돌아왔으니까 원래 원본 1,200만 원 돼 있잖아요? 다 그렇게 대답해요. 대부분이. 근데 2,410만 원이에요. 가격은 원해치로 돌아왔는데도 2배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10,000원일 때는 한 개밖에 못 샀는데 2,000원 떨어지면 5개를 사거든요. 여기서는 약간만 올라도 회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적립 투자의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꾸어서 그걸 할 생각을 말고 아껴서 해서 이렇게 적립해서 투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목돈이 되면 그걸 또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전문가를 만나라고 그랬죠?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문가이 아닌지 식별하라고 그랬죠? 우선은 이제 누구 소개를 받았어요.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 은행에 있을 수 있고 보험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증권회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 은행에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다 쓰고 100만 원이 남았다. 찾아가요. 저 이번에 100만 원어치 상품을 금융상품을 내 노후 대비로 사야 되겠는데 뭘 살까요? 뭐 그 사람이요. 그 말 듣자마자 그래요? 이거 사세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첫째, 그 회사가 지금 뭔가 캠페인하는 상품 내 형편 물어보지 않고 이거 사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 사람들은 수수료 수입이 자기 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핑계만 있으면 수수료가 비싼 걸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사모님 100만 원어치 사시려고요? 사모님 보니까 과거에 이거 사셨네? 이 돈 언제 쓰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골라줬어요. 그러면 이거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죠?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걸 팍 사지 말고 여기 있는 6가지를 물어보고 사세요. 그래야 나도 알고 그 사람이 대답을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실력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첫째, 저보고 이거 사라고 하시는데 이 상품이 예금처럼 맡겨주는 책임져주는 저축 상품이에요.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원금도 깨먹는 투자 상품이에요. 알고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이요 구조화된 상품이라 해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네. 확실히 이 상품은 내 책임이다. 이 상품은 책임져 주는 거다. 알고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내가 직접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직접 투자라고 그래요. 펀드라든지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그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죠. 그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요즘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간접 투자 상품을 살 때는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사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을 먹기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하는 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인 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소개를 받아서 그런 사람을 미리 알아두라고. 이 회사가 실력 있는 회사라는 거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과거 성적 같은 걸. 그렇게 얘기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야 제가 대답을 해주죠.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작년에요. 홍콩 H 주식 ELS라고 그래가지고 샀다가 막 난리 났었거든요. 그게 뭐냐? 홍콩 H 주식의 주가가 3년 이내에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떤 거는 5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샀거나 잘 얘기를 안 해줬거나 그 노인들이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작년에 원금이하로 30% 이하보다 더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손해보고서 난리 났었거든요. 또 보험 상품에도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걸 꼭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놈이 있어요. 왜 건지 아십니까?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주식하는 친구. 내가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세금 혜택 받는 것만큼 수익 내기가 무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IRP,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이런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되 그거는 몇 년 이상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자금으로 또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0.1% 차이만 나도요, 5년, 10년 가면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사되 그 사람한테 요거를 꼭 물어보고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버벅거리고 대답 못하면 아,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오늘 있는 기초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